이건 엄청난 거물급인데요. 예, 이 사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허위 첩보를 만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미국을 흔드니까 갑자기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구나. 그분들 자체가 결정적일 때 내가 당신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CIA로서는 엄청난 치욕이었죠. 네, 이시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시연 대표님은 사실 미국 CIA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셨어요. 우리나라 첩보 공작원, 또 정보사 출신으로 이제 정보 장교시니까 그 과정을 이제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이수를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국익을 위해서 은밀한 첩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이제 막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들어보시면 흥미진진한 첩보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첩보전 하면은 미인계가 떠오르고요. 마타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전설적인 첩보원 나는 한 3명 꼽아보겠다 이러면 누구누구를 꼽으실 수 있습니까? 남자로 치면은 이제 영국에 유명했던 그 1940년대 킴 필비가 있고 미국의 CIA 요원이었던 올드리치 에임스가 KGB에 포섭이 돼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엘리 코헨. 거긴 들어봤습니다. 네,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마타리는 여성 부분에서 탑이죠. 네. 아니 근데 이 킴 필비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때 좌파 운동권 출신인데 MI6 영국 대외정보국 고위 간부까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킴 필비가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스카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거기서 그때 산업화 바람을 타고 불었던 마르크스주의,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공산당원이 되죠.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친구들 5명이서 같이 코민테론 활동 뭐 이런 걸 합니다. 공산주의 거기에 좀 빠져서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잠깐 스페인 내전인가 가가지고서는 그 기자로서 잠깐 활동을 하는데 왠지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런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MI6가 이제 영국 정보부지 않습니까? 007 그렇죠. 그거 이제 007이 속했던 조직이 MI6인데 MI6의 원 이름은 Secret Intelligence Service, 비밀 정보 기관 이렇게 SIS입니다. 그런데 킴 필비가 여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수석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아웃됐어요. 면접 시험에서. 신원조회입니까? 신원조회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신원조회도 안 했는데. 킴 필비가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어요. 그러면 휴민트를 할 놈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데스크에서 야 얘는 데스크 요원으로 써먹자.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필기로는 아주 그 성적도 좋고 뭐 이게 좋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MI6의 그 국장까지 됩니다. 방첩국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같이 대학 때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여전히 소련을 위한 공산당 활동을 해줍니다, 뒤에서. KGB가 정말 잘 키운 거네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킴 필비는 소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정부원들을 많이 명단을 넘겼습니다. 거기서 잡혀서 다 사형당했죠. 그 정도로 킴 필비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운동권이 정보기관에 침투해서 최고 관련 부서의 책임자까지 됐으니까 그거는 거의 MI6 입장에서 보면 거의 참사네요. 타격이 컸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킴 필비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조직이 이제 MI5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방첩기관이지 않습니까? 뭐를 퍼뜨리냐면 허위 첩보를 만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손에 집힐 듯한 그런 키맨들한테만 이제 이게 그럼 압축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킴 필비가 지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이게 주범이다. 그 과거 행적을 자세히 추적을 해보니까 대학 때 공산당 활동도 그게 하고 이제 나오는 거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눈치채고서는 킴 필비가 소련으로 망명을 합니다. 정보가 역시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네요. 소련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그 레닌 훈장을 받습니다. 소련군 대좌 계급 칭호를 받고 레닌 훈장도 받고 연금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1, 2년은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3년째 접어들면서부터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무리 뭐 연금 주고 어쩌고 해도 영국 생활이 그립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자유롭던 생활이 있으니까. 여기 갇혀 있고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남한서 넘어간 사람들이 되게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간암으로 죽습니다. 김필비가 소련으로 넘어간 뒤에 이런 얘기했네요. 간첩 활동은 식은 죽 먹기였다. 또 그 이시연 대표님이 좋아하는 스파이 하나 있죠. 안나 체프먼. 아, 미녀죠. 금발의 푸른 눈. 안나 체프먼이 그 금발의 푸른 눈입니다. 이 젊은 여자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그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죠. 사격회에도 가고 그래서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고급 정보 거기에 특히 정치적인 정보죠. 그걸 많이 등문을 해서 요거를 러시아 측에다 많이 보고를 하고 여기는 SVR 대외정보국 쪽. 예, 맞습니다. 대정보국의 공작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최근 일이네요. 2010년에 FBI에 체포됐다는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체포돼서 결국은 미국에서 보낸 그 간첩으로 활동했던 러시아에서 잡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4명하고 해서 교환합니다. 그럼 살아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거기도 레닌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훈장을 받고 또 모델로도 활동하고 모델로 활동한다고요? 국가 모델로도 활동을 합니다. 잡지도 사도 발행하고 아주 푸틴이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푸틴에 또 그게 있으니 이런 사람도 괜찮네요. 스파이로 조금 고생하고 원래는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4명하고 바꿀 정도면 도대체 이 안나 체프먼은 어느 정도 몸값이 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나 체프먼이 뉴욕에서 정치 관련, 그 다음 경제, 산업, 이 관련된 고급 첩보를 많이 습득을 해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고위급 기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증시에 뜨겁게 달구는 탑7 그룹의 모씨 뭐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 스파이의 역사가 이게 성경에 나올 정도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삼손과 데릴라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그 괴력의 힘을 가진 삼손이지 않습니까?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어떤 정도의 힘이 있냐면은 이분이 그 삼손 형님께서 죽은 당나귀 뼈를 빼가지고 그 블레셋 민족 그러니까 적국이죠. 거기에 그 병사들 1000명을 해치지 않습니까? 당나귀 뼈로. 이 당나귀 뼈가 굉장히 무서운 줄 저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구나.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을 하다가 당시 최고의 블레셋 미녀 그 데릴라를 포섭을 합니다. 야 금 500냥을 줄 테니까 너 삼손의 약점이 뭔지 좀 알아갖고 와. 나라를 위해 너가 온몸을 바쳐라. 그 데릴라가 가가지고 결국은 삼손의 눈에 들어서 애인이 됩니다. 어느 날 묻습니다. 삼손, 그대는 어디가 그대 몸에서 가장 약점이야? 비밀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도 돈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발바닥이야. 사실 발바닥이 참 약해. 근데 낮잠에 들었을 때 발바닥을 살살살 간지러 봤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삼손은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발바닥을 간질러지는 걸 좋아해요. 그건 오히려 좋아하니까. 딴소리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데릴라가 소환돼가지고 혼나지 않습니까? 족장들한테. 다시 갑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삼손한테.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을 안 해요.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느냐. 나 이제 당신을 안 만나고 싶어. 최고의 무기인 또 눈물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머리카락이 이거 자르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잘 때 데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괴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알 뽑히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삼손이.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안나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뭐 냉전 이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 기본적으로 스파이 세계 이 전설적인 레전드급 첩보원들은 미소 냉전 시기에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냉전기 때 미소의 첩보 전쟁 대체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결할 때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첩보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로 이념 전쟁이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 대립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그 미국에다 주요 부서에다가 공작원을 양성을 해서 심어놓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스크바라든가 왜냐하면 소련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미국을 흔드니까 그게 아주 치열하게 그 당시에는 서로 경쟁을 하고 1940년대만 해도 미국의 그 노조 활동에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해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FBI가 많이 활동을 했죠. 유명한 후보국장이라든가. 그만큼 그 미소는 이념 대립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어떤 미국 다음에 어떤 경제력,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떤 양상이냐면은 과거의 아날로그인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는 그러니까 미소 때는 아날로그, 지금 이제 미중에는 디지털 방법인데 뭐냐면 미중은 이념 전쟁은 이제 공산주의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패권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패권을 쥐느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산업, 현대 산업이 이제 AI라든가 항공 우주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은 전방위로 전 세계 어디든지 자국의 이익이 될 만한 곳에는 학생, 종교인, 뭐 기업인, 학자 가리지 않고서는 포섭을 해서 자기네 그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민족처럼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 전 세계로 뿌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화교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중국 평양 안 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차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인적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뻗어 있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국익이 될 만한 첩보는 다 수집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아까 종교인 얘기하셨잖아요. 첩보전에서 원래 이 국제적인 룰이 종교인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이제 막 무차별로 가는 겁니까 중국은 그냥? 아니 CIA는 분명히 있습니다. CIA는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명시를 합니다. 절대 죽이지 말라. 그냥 죽이고는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인권 단체가 미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이지 말라, 암살하지 말라. 두 번째 종교인을 공식 데스크에 올려서 활용해서 코드를 부여해서 써먹지 마라. 종교인 안 됩니다. 뭐 스님이라든가 뭐 신부님이라든가 이거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 스님 포섭해가지고 그건 가짜 스님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이제 그렇게 났는데 그러면 우리도 종교인은 않습니다. 저희도 특수작전 분야의 하나인 스파이전에서 첩보전에서 이 첩보전의 오리진 기원이 어디냐면 미 CIA거든요. 미 중앙정보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도적인 원칙은 저희도 따라서 그 준수합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작업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참 아까운 적은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결정적일 때 노합니다. 난 여기까지. 내가 당신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안 돼. 근데 이제 공작원으로서 포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코드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뭐 좀 알아봐 이러고 뭐 돈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거는 그걸로 활용하는 거고 코드 번호를 부여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게 기능이 되는 거예요? 통제 번호가 이제 나온다는 거는 정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자금이 나오는 거죠. 공작금이 제대로 이제 거기다 쓰라고. 정보기관 예산으로 나와서 거기다 쓰라고. 정기적으로 주고 또 뭐 한 큰 거 한 건 해오면 성과급이죠. 뭐 6억 받는 데도 있는데 특수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한 건 하면 뭐 아파트 한 채 준다든가 북한처럼. 그래야 뭐 목숨을 걸고 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코드 이 대표님도 현역 시절에는 밑에 이렇게 코드 번호 부여된 수화 정보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코드번호를 받아야지 활동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첩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현지 필드에서 뛰는 이 특수요원들은 그 코드번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약간의 정규직이 되는 거네요.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하다가 물건이 괜찮은데 야 이거 이제 등록. 나중에 이제 회사 사번도 나오고 이렇게. 그건 없습니다. 증명서는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기록을 유지는 하지만은. 하긴 제가 예전에 그 정보기관 예하 기관에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기관 이름으로 뭐를 이제 국정원 분들 기록을 재직증명이나 이런 걸 띨 수가 없잖아요. 금융기관에 제출할 걸. 그래서 저희 기관 이름으로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팩스 받아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첩보전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파면 팔수록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MI6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MI6는 저희가 007을 봐서 그런지 왠지 그냥 금발 미녀들하고 놀러 다닐 것 같고 권총이나 차고 다닐 것 같고 뭐 이런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CIA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 같고 모사드는 왠지 걸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직접 겪어보시니까 이 기관들 좀 어떻습니까? 그 왜 MI6냐? 네. 그 MI6가 사실은 그 CIA 창단 시절에 모태가 됐죠. 네. 예, 그런데 왜 007 시리즈가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됐느냐? 그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그 MI6 출신이 있습니다. MI6의 포퍼프라는 이름을 가진 네. 스페인 쪽 계열의 사람인데 기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친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정보국 그때 아베스라고 있습니다. 네. 군사정보국인데 다 통과를 했습니다. 방첩하고 수직 기능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 아베스 애들한테 물색이 돼가지고 독일 정보원 노릇을 합니다. 물색이라는 게 이제 물색관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 물색관까지 있습니까? 그런 직책이? 정보 요원으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 사람들은? 영화 감독처럼 자기가 다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은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더라도 물색만 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을 충족시킨 걸 정확히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 물색관 같은 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왠지 그냥 카페 가서 이렇게 차만 마시고 그렇죠. 놀다가 그건 물색관입니다. 물색이라는 게 대상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그 오다를 줄 때는 데스크에서 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을 찾아봐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서 물색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무렵에 포퍼프라는 이 기자가 독일 정보국의 포섭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영국 그 MI6에서 이 친구를 협조자로서 관리를 하고 쓰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다 보고를 합니다. MI6에. 나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MI6 오케이. 네. 야 너도 우리도 월급 줄 테니까 또 뭐 걔들이 주문하는지 다 가져와. 그 뭔 복이에요?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네, 받고. 이게 더블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더블인데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도움을 준 건 뭐였냐면은 독일이 그때 히틀러가 네. 영국 해안에 상륙 작전을 하려고 네. 이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정보국에서 얘한테 오다를 줍니다. 지령을. 야 이러이러한 정보 첩보를 좀 수집해봐. 네. 이걸 영국 MI6에다가 요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얘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위장 첩보를. 위장 첩보를. 기뢰가 어디에 깔려 있고 뭐 있고 여기 도저히 배가 들어갈 수가 없다 접근이 갖다 줬죠. 그 쟤들이 판단해 보니까 야 여기 상륙이 안 된다. 야 상륙 작전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뭘 개발하게 됐냐 하면은 무인 폭격기. 네. 독일에서 예. 터널을 파가지고 이거를 다른 고급 장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걸 또 알려줍니다. 보고를 하니까 MI6에서 어느 날 야간 공습을 통해서 묵사발을 만들어놔서 그 공장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포퍼프가. 근데 결국은 이 친구도 나중에 독일 측 방첩단에 체포가 돼가지고 네. 사형당합니다. 이 친구를 모티브로 해서 해군 정보장교 출신 소령이 이안 플레이밍이 네, 이안 플레이밍. 쓴 소설이 007 카지노 로얄. 왜 007이냐? 그때 그 포퍼프의 코드네임이 007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야, 007 카지노 로얄이 바로 007 시리즈의 원조다. 모사드는 적의 심장부를 때리는 칼이라면은 CIA는 글로벌 종합정보회사다. MI6는 오랫된 명문 가문의 네트워크를 가진 노련한 중개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뭐 MI6가 역시 좀 중후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제일 190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MI6가. 역시 뭐니 해도 정보기관 하면은 이 시점에서는 미 중앙정보국 CIA겠죠. 우리 이시연 대표님도 거기서 직접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한미 또 정보 교류에도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CIA에도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네. 1994년까지 약 9년간 그 CIA 요원이면서 네. 소련의 KGB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CIA로서는 그 창설 이후에, 창단 이후에 최고의 수치스러운 그 무슨 사건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도 아니고 다 소련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가 공작을 한 거네요. 한 9년간 공작 활동을 하면서 KGB로부터 받은 공작금만 해도 약 500만 달러. 500만 불요? 500만 불. 이건 엄청난 거물급인데요. 엄청납니다. 이 사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올드리치 에이미스는 시카고 태생입니다. 네. 아버지도 CIA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공을 역사학을 하면서 CIA에 가서 인턴도 하고 네. 아주 여건이 좋게 돼가지고서는 활동을 하다가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이제 쭉 나가다가 1980년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같은 CIA 여성 동료랑 결혼을 하는데 이게 결혼 생활이 좀 순탄하게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툭탁툭탁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올드 리치 에임스가 멕시코 시티 CIA 화이트로 가게 됩니다. 해외 근무를 나가고.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무슨 역할이었냐면 방첩 업무였어요. 방첩 업무인데 이 본국에 있는 부인하고는 이제 이혼 소송을 밟기 시작하면서 거길 갔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미인계가 이게 또 문제네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세계적으로 미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콜롬비아 대사관의 문화부 담당을 하는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이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부인하고는 본부에 이혼을 하는데 미국은 이혼 3번 하면 거지 된다고 위자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 이혼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고 이 여자하고 이제 새롭게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본국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콜롬비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어떤 그 높은 경제 수준이 그리웠던 거죠.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올드리치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위자료 다 뺏기고. 그래서 지발로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CIA 요원들의 명단을 몇 명을 떡밥으로 던집니다. KGB에. 자기 발로 찾아가요. 워크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보고 나한테 관심 있으면 언제 어디로 와서 나를 만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소련에서 KGB가 딱 보니까 이거 맞거든요.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 9년을 끌고 가는데 그럼 어디서 주로 문건을 받고 했느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지 않습니까? 워싱턴 그 근교 외곽에 그 무인 포스트라 그래가지고 레드드롭이죠. 사람이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체통 있지 않습니까? 우체통. 뻘건 우체통이 있으면 거기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이거 KGB 그 현장에서 뛰는 필드 요원이 지나가서 딱 봐서 일자로 분필로 이렇게 쭉 가져 있으면 이건 물건이 무인 포스트에 가 있다. 이 뜻입니다. 거기 가면 비닐에 쌓여 있는 돌 밑에 어디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전달받습니다. 미리 약정된 특정 장소. 그게 무인 포스트죠. 그거를 거의 9년 동안을 하죠. 결국은 500만 불 돈은 받았지만은 최고의 FBI 추적에 잡혀서 왜냐하면 이 친구를 그러니까 관여했던 그런 소련 모스크바에서 뛰던 공작원들이 잡혀서 10명이나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죠. 그래서 미국 교도소에서 있다가 84세를 일기로 해서 사망을 하죠. 아주 그러니까 CIA로서는 엄청난 치욕이었죠. 그렇죠. 저 아버지도 그렇고 전 부인도 그렇고 다 CIA 가족인데 거기서 이뤄진 일을 9년 동안이나 몰랐다. 결국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적국의 촛불을 넘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보전 여기에는 이성과 돈이 결합되면 이게 뭔가 파탄이 나는군요.